다른 것은 강론에서 해도요, 충분히 그냥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꼭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꼭 하게 될 게 보존 등기하고요. 보존 등기하고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는 일단 조건을 암기해 놔야 돼요. 조건을. 직권에 의한 등기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 지문에 잘 보세요. 언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험 지문에 뭐라 해서 직권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만약에 직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조건이라고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놔야 돼요. 직권이라는 글자가 딱 나왔다. 시험장에 갔을 때 뭐 직권 변경이 나오든 직권 말소가 나오든 직권 보존이 나오든 직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이 꼴보다 조건 이렇게 조건을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맞추는 거. 암기 안 하면 틀리는 거. 직권 등기는 강론에서요. 섹터 파트에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러면 보존 등기는 원칙이 뭐예요? 신청이잖아요. 그죠? 신청인데 보존 등기를 뭐다? 직권 이렇게 나오면 뭐다? 조건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게 조건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다?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면 어떤 등기 촉탁이 있어야 되냐면 가압류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주택 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 명령, 임차권 정확하게 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네 가지 조건이 들어오면 뒤에 뭐 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에 들어오지 않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 말은 다 뭐다? X.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등기들은요. 다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뭐다? 법원에서 가가 경임. 그래서 법원에서 가가 경임이가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때만 뭐다 뒤에 직권 보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일정한 경우에 변경 등기 있잖아요. 그럼 변경 등기를 뭐 한다? 직권으로 한다라는 글자가 만약에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1번만 나왔거든요. 그럼 1번이 뭐냐면 맨 끝에 보세요. 등기 명의인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원칙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신청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요. 앞에 반드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소 증명 정보에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 조건이 나오면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뭐다? 직권.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신청 이렇게 하면 돼요. 왜? 2번하고 3번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만 딱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경정 등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원칙은 뭐예요? 신청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말소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뭘 떠올려라? 조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문장이 나온다고요. 이 문장이. 그럼 그 조건이 뭐냐면 말소 등기 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문장. 이 문장이 나오면 뒤에 뭐다? 직권.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일단 목.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 말 나오면 뭐다? 뒤에 직권 말소 이렇게 나온다고요. 수. 그 다음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 이거 나오면 뒤에 뭐다? 직권 말소. 관할 위반이 우리 부등법 29조 1호 사유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29조 2호 사유예요. 그래서 29조 1호, 2호 관할 위반과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말 나오면 뒤에 뭐다? 직권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환매에 의한 권리의 취득 등기 후 이 조건이 나오면 뒤에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렇게요. 그래서 환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이 문장 나오면 가등기에 의한 뭐다? 본등기 후 이 말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직권 말소 이렇게요. 그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후 나왔을 때 직권 말소되는 등기의 유형을 우리는 중간 처분의 등기다라고 하거든요. 강론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조건은 뭐다? 가등기에 의해서 뭐다? 본등기 후 또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였다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직권 말소 이렇게요. 그다음 가처분 권리자가 원고 승소 판결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기 신청 시 이 말 나왔을 때 당해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래서 암기할 때요. 직권 말소의 조건을 암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이 조건을 암기해 두시면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에 목을 딱 보잖아요. 목을 딱 보면 말소될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글자가 떠올려줘야 된다고요. 수 나오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게 떠올라야 되고 1, 2 보는 순간 29조 1호, 2호 관할 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때 환매란 글자가 나오면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이 조건. 그 다음에 중간이 나오면 가등기에 의해서 뭐한다? 본등기 후 이렇게. 그 다음에 당해라는 글자가 나오면 가처분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이 조건이 나오면 뭐다? 뒤에 해당 가처분 등기는 뭐다? 직권 말소.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보면서 이 조건들을 여러분이 뭐 해두라? 암기를 해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반드시 이거는 뭐 선택상이에요.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역지, 대지권 뜻의 등기, 추가 공동담보 취지. 그래서 요 대추잖아요. 암기할 때는 대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대추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지문은 필수 암기사항은 아니지만 강론에서 배울 거니까 대추요 이렇게요. 대추요 이렇게. 다시 한번 대추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보존 등기는 신청인데 직권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앞에 조건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말소 등기는 뭐다? 신청인데 앞에 조건이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뒤에는 뭐다? 직권 말소. 그 조건 충족 안 되면 뭐다? 신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추요. 대지권 취지, 추구 공동담보 취지, 요역지 지역권, 뭐다? 직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강론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왜 직권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라고요.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금방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법원은 관공서죠. 법원은 관공서, 법률은 뭐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관 보고 등기하라 할 때는 법원에서 등기를 뭐 한다? 촉탁한다라고 해야 되지.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명령을 한다 해서는 안 된다고요. 법원은 관공서니까. 근데 법원에서 등기관 보고 등기를 해라고 등기를 뭐다?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설문에서 이의라는 글자, 이의 신청 또는 이의가 있을 때 이의라는 글자가 나올 때만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이 등기를 해라라고 뭐 한다? 명령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의라는 글자가 없을 때는 법원에서 하는 거는 다 뭐다? 촉탁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 자, 그다음 등기 신청 행위, 이제 등기 신청으로 넘어오는데, 그럼 등기 신청 행위에서는 첫 번째, 뭐는 갖춰야 한다? 등기 신청 능력은 갖춰야 된다. 이제 신청 능력은 항상 설문이 나오잖아요. 잘 들어야 돼.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시험 지문에서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신청 능력을 인정한다. 뭐 신청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지문이 나오면 신청 능력이란 글자를 항상 뭐로 바꾸느냐면 아래에 있는 글자처럼 의사 능력으로 지문을 바꿔서 읽으라고요. 항상 신청 능력 나오면 지문을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항상. 그럼 이렇게 읽어볼게요. 상용인은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읽어라? 상용인은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읽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용인은 의사 능력 갖춘 거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지문은 O 이렇게. 자, 태아는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나오면 X. 그럼 태아는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 이 말이잖아요. 태아가 엄마 뱃속인데 어떻게 의사 능력을 갖춰? 그러니까 X.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됐죠?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 끝. 뒤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당사자 능력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당사자 능력은 뭘 적어놓고 풀면 되냐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당사자 능력은 등기부상에서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등기상에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인이면 다 돼요. 자연인. 그럼 우리 자연인은 뭐예요? 여러분 자연인, 텔레비에서 보는 자연인 말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출생부터 출생하면 바로 사람이 됩니다. 언제까지? 사망시까지. 사망하면 자연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인이면 다 등기부상에 뭐가 될 수 있다? 명의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 자,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그럼 인이면 다 된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예, 법인의 종류와 비법인, 사단의 종류까지 담겨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딱 봤을 때 두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우리는 단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단체라고 판단 쓰면 다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오늘 결성을 합니다. 배상용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배사모를 결성했습니다. 그럼 2명 이상 모여 있나요?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독도사랑연구회. 자, 2명 이상 모여 있겠죠? 그럼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가 2명 이상 모여 있는 거 맞나요? 될 수 있다. 지자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을 암기해 두셔야 한다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그 애들은 따로 암기한다. 이 나와 있죠. 태아, 학교, 그 다음에 민법상의 조합, 읍면, 독리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면 당사자 능력 딱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그 옆에다가 꼭 적어라. 뭐라고? 태아, 학교, 민법상의 조합, 읍면, 독리. 그래서 태아, 학교, 읍면, 독리, 민법상의 조합 4개는 적어놓고 문제를 풀으라고요. 항상 그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신청 능력 나오면 뭐라고 치환해라고? 의사 능력으로 바꿔서. 근데 만약에 설문에서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청 적격과 당사자 능력은 동의어예요. 2가지 용어를 같이 쓴다고요. 출제위원이 자기 논문을 만들 거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을 만들 때 신청 적격이라는 용어를 써서 논문 만드는 사람이 출제위원회에 들어가면 신청 적격이라고 나와요. 자기 논문 쓸 때 당사자 능력이라고 논문 쓴 사람은 뭐라고 나온다? 당사자 능력으로 나와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 이 글자가 나오면 뭐하고 동의어다? 신청 적격이 동의어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당사자 능력이라고 내는 사람도 있고 신청 적격이라고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얘 나오면 항상 뭐라고? 태아, 학교, 면, 동, 리, 그 다음 민법상의 조합. 반드시 민법상의 조합이 되어야 돼요. 특별법상의 조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4가지는 뭐다? 안 돼. 이렇게. 나머지는 뭐한다? 다 돼. 이런 느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질문을 문제 푸는 방식을 이해하시는지 이해하지 않으시는지를 제가 한번 가늠 한번 해볼게요. 가늠. 자,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이 사례가. 금방 있잖아요. 소리 들리나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소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거든요. 그럼 얘네는 신청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라고요. 그게 헷갈리잖아, 봐봐, 지금. 그럼 아기 태어났잖아. 신청 능력 딱 나오면 생각하면 안 돼. 아, 신청 능력 글자 나오면 반드시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꿔야 빨리빨리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아이가 응응 태어났어. 태어나면 신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그러니까 뭐로 바꾸면 된다? 금방 태어난 아기는 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읽히잖아.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금방 태어난 아기는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면 적격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안 돼. 그러면 금방 출생한 아기는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판단해란 말이야. 됐나요?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 이렇게 나와요.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뭐로 바꿔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지금 만 18세야. 만 18세 아이가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OX. 아니 만 18세면 아니 의사 능력이 너무 좋아서 탈이잖아. 엄마 빨리 뭐 돈 줘라, 용돈 줘라, 뭐 써야 된다. 다 의사 능력 하잖아. 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풀으란 말이야. 이게 문제를 풀 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식을 설명드렸잖아. 그 방식의 공식에 맞춰서 문제 풀으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신청 능력 나오면 뭐로 바꾸고? 의사 능력으로 바꿔서 지문 읽고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나오면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X.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뭐다? O. 이렇게 항상 문제 풀으라고. 복잡하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문제는 아주 심플해야 돼.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든 어떤 문제를 풀든 저는 그렇게 풀 거니까. 자, 그러면 지문을 쭉 읽다가 신청 능력 나온다. 어떻게 의사 능력 바꿔서 읽어봐 했을 때 OX 판단. 신청 적격 나오면 뭐라고 적어야 돼? 하면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 적어놓고 안 들어가는데요? O. 들어가는데요? X. 이렇게 간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는 심플해야 돼. 사고를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단순 암기 사항들은 심플해야 돼. 내가 암기한 거 안에 들어오면 O, 안 들어오면 X.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시험 지문의 정답의 결정 요소가 뭐냐? 방문신청. 방문신청하고 비교했을 때 특이점들이 있다는 거야, 전자신청은. 그러면 방문신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일단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야. 방문신청인 경우가 기본 원칙이거든. 방문신청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하는 거. 그럼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 자, 우리 방문하려면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것만.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이란 걸 하지 아니해요. 전자신청할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암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방문 신청은 사용자 등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끝. 자,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등기소에 실제 서류 들고 가서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신청하는 거야. 그럼 서류 같은 것도 다 뭐 한다?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송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전자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면 대법원 중앙등기소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접근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냥 인터넷 등기소에 내가 집에서 접속하려면 뭐는 있어야 한다? 사용자 등록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등기 신청 전에 등기소에 뭐하여?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방문이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안 돼요.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만큼은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고 이후부터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한다?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해가지고 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전자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뭐해라? 방문해서.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소에 한 번은 가야 된다. 그죠? 뭐 하려고? 사용자 등록. 인터넷으로 하려면 뭐는 있어야 한다? 사용자 등록.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한 번은 뭐 한다?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등기 신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등록을 하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법인으로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뭐다? 외국인.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보면 자연인하고 뭐다? 법인은 전자신청이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방문신청은 자연인도 방문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되고 비법인도 되죠. 그러나 전자신청은 누구는 안 된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해 주는 거에 키워드가 뭐냐면 방문신청은 이런데 전자신청은 그렇지 않다. 그걸 비교해서 검토하는 것들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의안 신청. 이것도 잘 나오죠. 대리인은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우리가 일반적인 방문에서 신청을 할 때는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신청 행위는 여러분을 제가 대리해서 등기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신청만큼은 제가 여러분을 대리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자신청은 누구만 된다? 변호사,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고요. 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럼 그 말은 뭘까? 변호사, 누구만? 법무사만 된다고요. 가능. 이 사람을 우리는 시험 지문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쓴다고요. 별도로. 변호사, 법무사를 우리는 별도로 뭐라고 한다?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전자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럼 방문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X. 일반 임의 대리인도 가능하다.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이렇게 끝. 자, 우리 방문신청의 원칙, 방문신청 등기소에 우리는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출석 안 하면 각하를 시켜버리거든요, 등기관이. 근데 전자신청은 출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출석주의 위반에 대한 각하를 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해도 각하하지 않습니다. 법제 29조 4호 출석주의 위반으로 인한 각하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방문신청은 출석하지 않으면 29조 4호 사유로 뭐다? 각하.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의 절차. 금방 우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등기소에서는 방문해야 되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그 등기소는 주소지나 사무소 소유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 아무 곳에나 가서 내가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 이라면 뭐다? X라고요. 사용자 등록은 관할이 있다 없다? 없다. 관할 없음. 관할 없음. 자, 그 다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신청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에 뭐라 나와 있잖아요.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신청인에 뭘 첨부해야 한다? 인감 첨부하라.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뭘 첨부해라? 인감. 자, 그 다음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만료한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효기간 몇 년? 3년. 만료되면 만료기간 몇 월 전부터? 3월 전부터. 여기까지만. 자, 이거 외에도 유효기간에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지금 하게 되면 등기 규칙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신설이 되거나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신설 개정된 것은 제가 다 반영해 놨거든요. 그럼 규칙은 이 책 나오고 이후에 또 신설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규칙과 관련되는 내용은 제가 교환을 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절대 볼 필요 없어요. 규칙과 관련된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등기법 마칠 때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잡고 나면 요 부분만 좀 챙겨가세요 해서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 그럼 전자신청 바로 저랑 여기서 바로 암기해버리죠. 자, 방문신청부터 제가 해볼게요. 방문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한다고? 안 한다고? 전자신청은 해야 돼. 근데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사용자 등록은 뭐 한다?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야 된다. 방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만료기간 몇 월 전부터? 3월 전부터 연장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사용자 등록의 등기소는 전국 어느 관할 등기소 다 됩니까? 목적 소재지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된다.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방문 신청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전자신청은 별도로 출석 의무를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방문 신청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다 가능하는데 전자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자연인과 법인만 되고 비법인 사단재단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점이 있잖아요. 차이점. 그 내용들만 가져가면 돼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대리인. 방문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도 되고 일반 임의 대리인도 가능한데 전자신청은 누구만 된다? 자격자 대리인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이제 여러분의 영역이라고요. 단순한 기상. 됐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 능력을 갖추어서 신청 적격자가 된단 말이에요.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대학교, 읍면, 독립 빼고는 다 되죠. 그럼 그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일정한 권리를 얻는 자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권리를 잃는 자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의무자와 권리자가 암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자와 권리자는 암기사항이 아니라 지문을 뭐한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순 암기사항이 있고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단순 암기사항은 맥시멈으로 총 12문항이잖아요. 등기법이. 한 문제는 일단 킬러 형문항으로 못 풀어요. 그럼 만점을 11개라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11개에서 단순 암기사항이 많게는 6개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상 한 5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해석과 암기가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의무자와 권리자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로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하려면 그 지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용을 알면 해석이라 했잖아요. 금방 해석. 그럼 해석은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려져. 암기는 잊어버려지는데 해석은 안 잊어버려지거든. 근데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암기는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이니까 내가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반복을 하면 되는데 해석은 단편적인 암기의 조각이 아니라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보니까 한 번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랑 뭐한다? 계속 하면서 병행하셔야 돼.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각화예요. 시각화. 등기는 단순 암기와 시각화만 잘 시키면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등기 신청은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신청의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공동신청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1년을 학습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신청이라는 개념과 단독신청의 개념을 잘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말은 2명이 가면 공동, 1명이 가면 단독, 이런 개념일까요? 물어볼 때 뭔가 함정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2명이 가면 공동, 1명이 가면 단독,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등기 신청서를 기준으로 의무자와 권리자가 가면 뭐다? 공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의무자가 이행에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면 권리자가 혼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때는 권리자가 혼자 갈 때는 뭐다? 단독, 또는 의무자만 간다. 단독, 이런 개념이지 1명이 가면 단독, 2명이 가면 공동,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개념이 발생하면 일단 뭐다? 공동인 거예요. 공동.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의무자와 권리자. 자, 그럼 의무자와 권리자에 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 비교, 과거에는요,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의무자와 권리자, 이건 알고 가야 됩니다. 실체법상과 절차법은 구분을 일단 해야 돼요. 개념. 실체법은 뭐냐면, 민법. 절차법은 뭐다? 등기법. 그래서 출제위원이 지문을 낼 때 민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내기도 하고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등기법에서는요.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내기도 하고 등기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내기도 한다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출제위원들의 성향은 실체법상, 절차법상 이렇게 잘 내요. 그럼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청구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다? 청구권. 그럼 민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뭘 기준으로 한다? 청구권을 기준으로 해요. 자, 이거 제가 굳이 글로 안 적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실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당사자가 되어서 매매 계약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라? 매도인 하세요. 아, 여러분이 매수인 하세요, 그냥. 제가 매도인 할게요. 실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집 매매 계약 하는 거예요. 자, 5억에 팔게요. 사세요? 샀죠?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 달라라고 저한테 청구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다? 여러분이 저한테 청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다? 실체법상의 권리자. 저는 청구권에 협력해야 될 상대방, 실체법상의 의무자. 이게 민법상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6월달에 재산세 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하나? 재산세는 등기부상의 명인이 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재산세 내고 등기 넘겨주게 생겼거든. 재산세가 한 3천억 정도 나와요. 그럼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다? 빨리 등기를 받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어차피 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받아가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서 나의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 라고 제가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 매도인이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저는 뭐다? 실체법상의 권리자. 여러분은 뭐다? 실체법상의 의무자. 그러면 하나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지위가 매수인은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매도인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은 항상 청구권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요. 근데 등기법상은 등기 기록 형식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뭘 기준으로 한다? 기록 형식상. 자, 똑같이 또 해보는 거다. 저를 봐봐. 제가 매도인, 매수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는 여러분 앞으로 기록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다? 권리자. 제가 의무자잖아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세요. 그럼 민법상의 여러분은 뭐다? 권리자. 맞나요? 협력해서 등기부에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돼요. 그럼 등기가 되면 여러분은 절차법상의 권리자. 그럼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같아요, 달라요?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같아, 달라. 생각해보래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매수인, 제가 매도인이라고요. 그럼 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보라고요. 머릿속에 실제로 등기 달라고 해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실체법상의 권리자. 등기해줬다고, 여러분 앞으로. 그럼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럼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다고요. 근데 그 앞에 반드시란 말은 못 붙인다고요. 다시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등기 인수해 가라고 청구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제가 실체법상에는 뭐다? 권리자지만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요? 여러분 앞으로 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뭐다? 절차법상의 뭐다? 권리자.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누군데? 상용인데.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여러분이 되잖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된다고. 이걸 나중에 등기 인수 청구권 이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나중에 빠져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절차법상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여부는 등기부상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한다? 일치하는 것이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인수청구권이라고요. 등기, 인수, 청구권 이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된다고요. 선생님 저는 실제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니까 더 어려워요. 하면 이거 보고 하시라고요. 일반적으로 민법은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거, 등기는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거. 이 계약이라면 등기는 무조건 누구한테 오도록 돼 있다? 을에게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을은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권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을이 뭐다? 권리자. 이 안에서 갑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갑이 권리자, 을은 의무자. 그러니까 민법은 권리자, 의무자의 위치가 상대적 개념이라고요. 근데 등기는 항상 이 계약의 내용에 의한 등기는 항상 누가 앞으로 오도록 되어 있다? 을 앞으로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출제인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강론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겁니다. 강론에서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뭐 한다? 통과할 겁니다. 다만 의무자, 권리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면 등기 기록 형식상으로 판단하니까 등기부에 반드시 시각화를 시켜봐야 돼요. 반드시 뭐 시켜봐야 한다? 시각화를 시켜봐야 돼요. 시각화를 안 시키면 여러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넘겨야 되나 모르겠네. 한참 넘겨야 되네.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뒤에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 기출문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각화를 왜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은 아셔야 되니까. 한번 했네, 이게 보니까. 야, 보여드렸구나. 이게 했었네. 여기 지금 보면 절차법상의 권리자와 뭐다? 의무자에서 옳게 설명한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지문들은 암기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건 암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뭐 한다?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뭐야.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거니까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의무자는 을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유형의 지문들을 어떻게 암기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암기해서 문제를 풀겠냐고요. 그럼 이런 지문들은 암기사항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단순 암기 사항들은 풀어내는데 해석의 문제를 못 풀어낸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등기법에 내공이 쌓이면 해석의 문제는 암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이쪽을 보시게 되면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못 풀어내요. 그럼 이런 지문이 나오면 항상 시각화를 시켜야 되겠다. 내가 해석의 지문은 시각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첫 순서가 뭐냐면 등기는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등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등기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무조건 뭐부터 하는 거다. 일단 지문 읽지 말고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문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을 적어 놓고 지문을 읽는 거랑요. 그냥 읽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보존 등기를 반드시 저처럼 해야 돼요. 시각화 시켜야 될 작업은 무조건 지문 읽지 말고 1점 소유권 보존 갑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읽어서 오고리든 쪼고리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까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갑 토지에 을 명의로 뭐가 있다? 근저당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일 때 근저당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어의 정의는. 그럼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그러면 근저당권은 어디에 기록한다? 을구. 이게 갑구. 여기 뭐다? 을구. 그럼 1. 근저당권이 저당권이라 적을게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뭐다? 을.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을명의 근저당권이 적혀져 있잖아요. 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 그럼 병에게 이전한대요. 그럼 저당권 뭐다? 이전하면 누구다? 병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병은 권리를 얻었나요? 을은 권리를 잃었죠. 그럼 을이 뭐다? 의무자, 병이 권리자. 그럼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 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각화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 시각화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이 하니까 그럼 이 지문은 한마디로 읽으면 뭐냐 아세요?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 뭐한다?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실제로 해보고 나면. 그런데 이게 저랑 같이 할 때는요. 아니 쉬운데? 아니 저걸 못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혼자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하자고. 시각화 시켜야 된다면 일단 뭐부터 한다? 1점 소유권 보존 갑 적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이것도 지문이 나왔어. 에이 모르겠다. 일단 1점 소유권 보존 뭐다? 갑 적어놓고 나는 지문 읽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까지. 아, 그러면 갑에서 누구로? 을로, 을. 또 을에서 뭐다?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이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후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 이 등기가 무효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이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그러면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까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판결에 따른 등기. 그 판결에 따른 등기가 뭘까? 병명의 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이잖아요. 그럼 이 등기 뭐 하자? 말소를 해보면 된다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누가 권리를 잃었어요? 기록상. 이제 이거 보면 안 되지. 등기부는 기록상으로 보니까. 누가 권리 잃었어요? 병. 그럼 병이 뭐다? 의무자. 누가 권리 얻었어요? 갑이 권리를 얻었어? 기록상 누가 권리 얻었어? 이게 갑 거야? 지금 등기부상이 을 거야? 을이잖아. 을이 뭐다? 권리자라고. 근데 이걸 읽잖아. 선생님, 을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잖아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걸 읽었을 때 이 글자 그대로 가면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등기는 뭐 한다? 절차법상은 항상 기록 형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지문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출제인이 여러분 모를까봐 해주는 거야.
갑, 을,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갑이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해서 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 왜? 현재의 소유자는 등기부상이 누구니까? 병이니까. 병명의 등기를 먼저 제껴야 돼. 그리고 나서 이걸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다? 을 등기를 말소하는 거야.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러니까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을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다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으니까? 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명의 등기를 말소해야지 을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다고. 그럼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누구부터? 병명의 등기부터 말소를 해야 을 등기를 그 다음에 말소한다고. 그 다음에 말소를 해서 가져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문을 읽어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한마디로 읽으면 뭐다?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이 상태에서 병명의 등기 말소시, 권리자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단 말이야. 지문이 이렇게 긴데도 이 지문 3개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있잖아요. 시각화를 시켜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수험 시간에 이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앞으로 등기되는데 병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럼 의무자가 누구예요? 병,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 이거는 바로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면 뭐 한다? 못 푼다고요. 이유는 뭘까? 딱 하나다. 시각화를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각화만 되면 등기법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나올 때마다 어떻게 다 암기하겠냐는 거야. 암기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등기를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 시각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각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쓰잖아. 이렇게. 명심해야 돼, 이거. 이제 계속 이걸로 할 거니까. 내가, 뭐야. 뭔 말이야? 에이씨, 몰라. 포기. 이게 아니라, 이거? 선생님 생각나네? 모르겠어. 뭔가 말은 하고 있어. 모르겠어. 시각화 시켜야 되겠다. 하면 1점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항상 적어 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설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을 명의에서 갑 명의로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때는 갑을 싹 지우고 누구로 바꿔라? 을로 바꾸고 난 다음에 갑으로 이렇게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1점 소유권 보존 갑. 이게 기본 공식이야. 그래서 뭐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 아닌가 보네. 그럼 뭐 하자? 시각화 시켜야 되겠네. 1점 소유권 보존 갑 해놓고 지문을 읽으면 지문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각화를 시켜야 되잖아. 시각화를 시키려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뭐 한다? 알면 된다고. 근데 알아가는 과정이 단순 암기자처럼 당사자 능력은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안 돼. 나머지는 가능해.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시간이 쌓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예초부터 이런 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포기하지 말고 자꾸 읽어 나가다 보면 뭐 한다? 점수대가 올라간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 끝났고,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 신청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권리자 의무자 나오면 뭐다? 공동. 항상 그 원칙이 서 있어야 돼. 원칙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봐봐. 전세권 설정 등기,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나는 시각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일단 1점 소유권 보존 갑 떠올랐죠? 해놓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나오면, 그럼 을구에 1점 전세권 설정을 적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권리를 얻는 자, 권리자 있어, 없어? 있지.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발생했네. 그럼 무슨 신청? 공동. 항상 이 구조란 말이야. 이 구조. 그냥 감각적으로 왠지 공동일 것 같아. 감각적으로 왠지 단독일 것 같아. 이 개념이 아니라 항상 잘 모르겠으면 시각화 시켜보면 권리자 의무자가 발생했네. 그러면 뭐다? 공동. 이런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야, 소유자.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예요. 여러분이 주소지가 이사를 갈 수 있잖아. 원래 여러분이 A동에 살았는데 현재 B동에 살고 있거든. 그지? 그럼 등기부의 상에서 여러분의 주소지를 A동에서 무슨 동으로? B동으로 바꿔야 되지. 그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까지 왔나요?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주소로 바꾸는 등기를 했어.
그럼 권리를 얻는 자, 잃는 자 이게 발생하나요? 안 하죠. 그런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동이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등기는 등기법적으로는 뭐다? 단독 신청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실체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니 내 거 가는가 실체법상에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민법적 사고방식이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등기법적 사고방식은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기록해보는 거야. 해보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누군가 권리를 얻는 권리자, 권리를 잃는 의무자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단독. 그래서 그때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신청,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등기 신청인으로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보통 신청인은 의무자 권리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런 등기가 이 등기는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런 애들이 법률의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고. 그럼 그 말은 뭘까? 기본적인 어떤 원리만 알면, 시각화만 시키면 공동단독은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자 의무자 잘 모르겠다. 그럼 시각화 시키라 했죠. 시각화 갑에서 뭐다? 을. 권리를 얻는 자 있습니까? 기록상. 을이 권리를 얻고 갑이 잃고, 그럼 의무자 권리자가 발생하네. 그럼 뭐다? 공동.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단독으로 가고 싶잖아. 단독으로 가고 싶다면 갑이 등기 절차에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을이 판결, 이행을 명하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하라라는 판결문을 첨부해서 등기관에게 을이 뭐다? 등기를 신청하러 가면 이때는 권리자가 뭐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거야. 그 판결문에 의해서 절차상의 진정성이 확보되거든. 그럼 이때는 을이 신청인으로서 이런 표현을 안 써. 을은 등기상의 뭐다? 권리자로서 단독. 그럼 그런 표현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뭐다?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뭔데? 공동인데 판결에 의해서 가게 되면 뭐다? 단독,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 갑이 등기 받아가 할 수 있잖아. 안 받아가. 그럼 갑이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뭐다? 의무자로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등기 신청인으로서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그럼 이때 판결을 받아서 갑이 갈 때는 승소했기 때문에 가겠죠. 패소하면 못 가죠. 그럼 이 자를 뭐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쓴다고. 우리 등기법에서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조문이 2번이나 3번 정도 나오는데 시험 문제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간다, 이 말은 뭐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나의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매수인이 인수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문이 다 해결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암기도 암기지만 뭐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내용. 그럼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뭐 해야 한다? 암기를 해야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 뭐가 정답이었냐면,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필 정보란 게 있어요. 등기필 정보는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올해. 그럼 승소한 의무자라는 개념을 모르면 해석이 되는 지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만 알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럼 결론 짓습니다.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 공동이라는 개념은 2명 가면 공동, 환자 가면 단독, 그 개념이 아니라 의무자와 권리자가 발생하면 공동이에요. 근데 의무자 권리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다? 단독. 근데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려면 등기관에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동사건인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왔어 라고 등기하는 게 뭔가 보여줘야 돼. 그게 대표적으로 뭐다? 이행을 명하는 뭐다?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권리자로서 단독, 이렇게 등기법 지문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후에 그 내용들 몇 가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